자,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OT 먼저 하고요. 그 전체 이제 민법, 민소 상법이요. 뭐 이제 따로 그 뭐 민법만 들으신 분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총 32회를 잡았는데요. 32회.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1시간짜리 시험이 100점이잖아요. 이제 1시간 100점. 지금 이제 1문, 2문, 3문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1문이 이제 150점. 그 다음에 2문, 3문이 각 100점이죠. 근데 보통 지금 문제가 이제 9문제, 한 6문제, 6문제 이 정도 비율로요. 그러니까 3문은 뭐 아시다시피 상법이고 1문, 2문은 이제 민법, 민소가 섞여서 나오죠. 전체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 보면 한 요 정도 비율로 그래서 뭐 이제 상법 7문제 나오면 요게 뭐 5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1문제 정도 되던데 문항으로 그 배점 뭐 여러 가지죠. 근데 이 21문제 중에 우리가 이제 객관식도 그렇잖아요. 뭐 객관식 지금 뭐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봐도 이제 민사 객관식 70문제인데 빵점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찍어서라도 맞추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데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분석을 해보면 뭐 올해도 이제 다음 달에 시험 보겠지.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21문제 중에 보면 한 5문제 정도는요. 이건 이제 누구나 다 푸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이제 객관식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뭐 몇 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상하고 뭐 이런 걸 뭐 무수고 이러질 않은 그런 문제고. 그 다음 나머지 5문제는 또 뭐예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 보면 뭐 혼동 문제 그 40점짜리 큰 게 나온 게 있는데 나중에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도 예상 못했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상 못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우리가 이제 한 3,700명 정도 시험을 봐서 아니 한 3,500에서 뭐 한 3,500명 정도 되죠. 그 중에 보통 한 1,700 몇 명 정도 뽑잖아요. 그러면 요 1,700등 안에 있는 그 1,700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500등 위아래로 한 200명, 300명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당락은 결국은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한 10문제, 10문제에서 11문제. 이제 요거 가지고 결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쓰고 물론 이런 걸 못 쓰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 누구나 다 쓰고 그다음 누구나 손도 못 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법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험법 나오면 뭐 사례로 보험법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당락을 좌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선택형도 보험법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법이 사례형에 나왔다. 그럼 그거는 뭐 쓰든 못 쓰든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다 못 쓸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두 가지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10문제에서 11문제 요거 가지고 이제 결판을 짓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 물론 이제 요 뭐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우연히 뭐 나눠 봐가지고 잘 쓰고 그러면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점수가 확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10문제, 11문제 중에서 보면 매년 제가 뭐 저기 시험 보고 나면 그 이제 토요일 날 끝나잖아요, 시험이. 그럼 토요일 한 8시, 뭐 9시쯤이면 법무부에서 그 문제를 올려요. 그래서 그럼 저도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아니 그 문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다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 제가 이제 뭐 그동안 올린 게 있으니까 제 학원 홈페이지 보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 제가 1년 동안에 했던 문제들 중에서 뭐 중요하다고 찍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로 만든 문제가 최소한 6문제 정도는 그대로 적중을 해요.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동안 안 나왔던 거 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적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적중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찍는 거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문제 중에 이제 당락을 정하는 문제 중에 그 정도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순환도 뭐 기존에 이제 문제들하고 조금 뭐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2회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4월 말에 발표하고 이제 학원 순환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전체 한 65회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까지 해서 65회가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1순환, 그러니까 2순환은 최신 판례니까 3순환, 4순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사법에 총 65회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점 기준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총 한 6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좀 회차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씩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6문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정도 출제를 하는데, 실제도 그 정도, 여기 뭐 5문제, 7문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니까.
그럼 이제 전체 몇 개요? 그 전체 한 400개 정도 쟁점을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설사 벗어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좀 많잖아요, 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해도 막판에 지금 이제 시험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다 보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자료 나갔지만 그 뒤에 항상 그 실전 답안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한 장짜리 모아놓으면 총 65회를 했으니까 이제 65장일 거 아니에요. 65페이지가 될 텐데 이거 다 보기도 어렵단 말이죠. 시험 전날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오전에 사례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일차 시험 보고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선택 과목 보니까. 근데 이거를 마지막 날에 하루 돌릴 수 있으면 반드시 붙죠. 근데 그것도 뭐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차별로 계속 실전 답안도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세 답안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지금은 여러분이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하시기는 어렵더라도 자꾸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전 답안 가지고. 그래서 외워놓고 이제 까먹더라도 한번 외우고 까먹어야지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요번 순환에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32회니까 총 이제 한 회차별로 한 6개 정도 쟁점을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의 뭐 한 200개 정도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환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법전형 문제도 좀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건 여러분들 어차피 따로 보시고 하니까 법전형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이제 만든 문제. 물론 이제 다른 시험들에서 뭐 나와서 변시로 나올 만한 것들을 뭐 변형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각 진도별로 그래도 지금 순환에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뭐 최신 판례 문제들도 있고 기본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일문 같은 재단법인 출연재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기잖아요. 그리고 선택형에서도 통으로 한 문제로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법전형 문제는 따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하니까 뭐 법전형 문제는 제외하고 그냥 그 진도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총 상법까지 하면은 32회니까 이제 뭐 그 정도 쟁점을 이번 방학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장 강의를 열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기존에 다른 책을 보시든가 이제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암기장 강의하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듣고 그러면 이제 중첩되는 쟁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암기장에 설명드렸던 거, 뭐 재단법이 이런 건 뭐 어느 책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 이제 암기장에 정리되지 않은 뭐 판례들 이런 거 있을 텐데 뭘 옮겨 쓰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막 자꾸 이제 담궈놔야 된다고 해서 한 권에 몰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막판에 막 그거만 보겠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시험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면은 강사들이 다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팔아먹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한 권에 몰아가지고 뭐 잘라 붙이고 막 옆에다 가피라고 이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자꾸 머릿속에 담아야지. 우리가 뭐 시험장에 책 한 권 들고 들어가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뭐 책에다가 뭐 밑줄 긋고 뭐 잘라 붙이고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은 다 컴퓨터 쓰시니까 그걸 뭐 자기가 책 작업해가지고 하시던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그냥 책에 밑줄 긋고 뭐 정리하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럼 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정리한 자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학부 때 보면 교양 과목 이제 뭐 친구들 중에 노트 필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거 빌려가지고 막 외우잖아요. 외우고 뭐 조금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뭐 책에 보니까 어느 책이든 다 100%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책이 한 2000페이지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 봐도 거기서 빠지는 판례가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펴놓고 이제 뭐 내가 보는 책에 이 판례 빠졌다고 해가지고 또 버리고 다른 책 사봤자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민법책 민총만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봐도 빠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맞춰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내가 본 책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집 독서대에 세워놓고 자기가 선택한 책 보고 그 판례 찾아가지고 막 밑줄 긋고 이러시던데 그거 없으면 또 이제 책 버리고 또는 뭐 그 가필에서 집어넣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고, 그 암기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차피 뭐 중요한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저 전체 이제 변시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래서 민사법의 한정에서 보면 그럼 이제 중요한 쟁점들은 다 웬만하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부적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틀려도 되는 거죠. 선택형 같은 경우에 우리 민사법 70점이 70개잖아요. 그럼 70개 중에서 예전엔 제가 한 55개는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거 맞으면 굉장히 뭐 좋은 점수다. 근데 작년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죠,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표량을 이제 50개로 이제 낮췄는데 그래서 50개 정도만 맞춰도 충실한 문제, 아니, 굉장히 훌륭한 점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사 형사 공법이잖아요. 그럼 매년 합격하게 이제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한 110개 정도 맞으면 전체 그러면 이제 웬만큼 문제 사례 기록에 실수하지 않는 한 붙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차피 주관식은 표준 점수니까 객관식으로 보면 110개. 그러니까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10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올라가면 합격률 올라가고 떨어지면 당연히 합격률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평균이 뭐고 뭐 커트라인 뭐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거든요. 어차피 사례 기록은 표준 점수잖아요. 표준 점수고 선택형은 요걸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객관식이 어려웠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고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사 한 50개, 그다음 형사공법 30개씩 목표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40개씩이잖아요, 전체. 그러면 이제 110개 되잖아요, 110개. 그럼 여기서 이제 각 과목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두세 개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110개씩 맞아가지고 이제 무난하게 그러면 이제 110개 맞고 이제 전체 점수 열어보면 한 900대 후반, 뭐 980점 이 정도 받고 이제 무난하게 붙으신 분들, 그러니까 학원 다녀서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 붙고 성적표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분들 보면 요 정도란 말이죠. 그럼 뭐 민사 같은 경우 뭐 한 47개, 8개 이렇게 맞고 형사 뭐 한 30, 뭐 운이 좋아가지고 형사 공법 중에 뭐 35개씩 맞고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100개 대 후반, 뭐 100개, 108개, 9개라든가 아니면 110개, 뭐 잘 봐가지고 뭐 120개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약간 운이 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택형 때문에 이제 선택형을 자기가 매겨본 점수 확실히 나오니까 사례 기록은 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형도 보면 한 민사 70개 중에 50개만 맞으면 된다고요, 50개만. 그럼 이제 20개를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 50개를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20개 틀려도 되는 걸 그걸 안 틀리려고 막 처음에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량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갖다 놓고 펴봐도 어차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이제 문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오늘 문제 이제 재단법인 보시겠지만 요 문제 잘 정리하면 선택형도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 재단법인은 14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14년도 이제 선택형에 이제 한 문제로 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복습하실 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면 그 다 풀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만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객관식 문제지만 뭐 열심히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실력이 안 쌓인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 그 한 문제 가지고 막 1시간씩 끙끙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 풀죠. 그래서 1시간씩 한 문제 1시간씩 풀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루 10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법 기출문제지만 모아놔도 거의 1000페이지인데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못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그 암기장 강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실하게 각각 쟁점별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테마들, 그러니까 이 테마들에서 정리된 거는 선택형도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안 되니까 그걸 뭐 못 믿으니까 자꾸 이제 선택해 본다고 뭐 두꺼운 책 사가지고 보다가 이제 막판에는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몇 개년 거만 보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형, 저도 이제 사법시험 저희 때는 1차, 2차 따로 왔으니까 1차를 3번 붙었어요. 근데 문제집이라고는 기출문제집밖에 풀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본서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교수님들 뭐 이런 암기장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니까 교수님들 교과서를 이제 기본서로 볼 때니까 그냥 기본서 보고 기출문제 그 뭐 10년치 기출문제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그 정도고 계속 이제 기본서를 돌려야 돼요. 근데 저희 때도 막 객관식 문제만 열심히 풀어가지고 1차 붙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2차 가서 100%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법 헌민형, 저희 때 이제 1차 과목이 헌민형이었으니까 그럼 뭐 드립다 외워가지고 객관식 이제 맞고, 그럼 그런 사람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형법하고 이제 그 뭐야 헌법 같은 거는 단기간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민법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가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빵꾸 나서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보면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사례 기록은 못 올리니까 이제 선택형이라도 올리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NC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선택형 문제집 사고 그래서 욕심 나니까 막 이제 법전형 문제까지 사고 그럼 뭐 민법만 2,000페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요? 물리적으로 못 풀죠. 1년 내내 민법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사례 기록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성실하게 풀기 시작하다가 한 반 풀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뭐 객관식 한 80개 맞았는데 80개 맞아가지고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또 85개 맞고 그건 가만히 있어도 자연 상승분이잖아요. 그럼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기본 내용들을 자꾸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상담할 때도 얘기 드는데 공동저당 복잡하잖아요. 뭐 368조 동시배당 20배당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만 막 한 10줄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번 지문 있고 해설 본보예요. 판례를 그냥 실어놓으면 판례도 막 저기 거의 반 페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공동저당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 가지고 1시간 걸리잖아요. 1시간. 그리고 또 조금만 틀어서 내면 틀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공동저당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목별로 다 암기장이 있지만 그 암기장에 정리된 내용은 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식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객관식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벗어나는 거 어차피 틀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문제들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문제가 어렸던 게 이제 시험장에서 제가 풀어도 한 5분 이상 투자를 해서 계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버려야죠. 그럼 20개 틀려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사례도 그렇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니까 순간 당황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말려가지고 이제 자기 아는 것도 틀려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에 정리된 내용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선택형, 하여간 정리된 내용은 그거 정리하면 선택형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면 아까 재단법인도 이 문제 풀면 선택형도 100%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선택형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 불안하면 제가 어제 상담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불안하면 이제 선택형 문제집들을 구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개정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아는 사람한테 구하든지 해가지고 있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제 구경만 하시라는 거예요. 선택형은 구경만 하고 그 다음에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루에 한 6개, 5개에서 7개 정도 쟁점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사례집을 추가로 보실 시간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 듣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는 암기장 강의 동영상 들으시고 그 다음 뭐 다른 책을 보셨더라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습 그러니까 이거 듣기도 쉽진 않잖아요. 하루에 제가 암기장 강의도 한 12회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 하루치 분량을 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은 이제 뭐 나는 뭐 민총을 뭐 누구 강의 들었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법 과목의 이제 이 핵심은 이제 수험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저보고 얘기하라면 반복이거든요. 저도 제가 2007년도 12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민법책을 뭐 1년에 한 번씩 읽었어도 뭐 한 20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읽어도 새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최신 판례 머리말도 쓰고 뭐 10회독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그걸 여러분들이 한 3, 4회독만 해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최소한 3회독은 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오셔가지고 뭐 성적이 1년 동안 이제 NC생들 뭐 발표하고 이제 상담하는 거 보면 내가 1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뭐 성적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초시 때 객관식 80 몇 개 맞아 떨어졌는데 올해도 매겨보니까 뭐 80 몇 개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한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몇 번 읽었냐. 이제 뭐 강의를 듣든 뭐 시험을 보든 그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례 기록도 봐야 되고 다른 과목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나마 지금 방학이고 다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공부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을 때잖아요. 갈수록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에 9시 오셔가지고 반드시 시험 보셔야 돼요. 시험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시험 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NC생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그러니까 학원 커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오면은 뭐 이제 내용만 돌리잖아요. 내용만. 그래서 내용만 돌리고 뭐 그나마 삼순환쯤에 이제 진모라는 그게 있는데 그게 그때 뭐 자동으로 써져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내가 이제 기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답안지를 못 쓴다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본 지식을 정리해야지. 그래서 뭐 이제 암기장 강의나 뭐 그런 내용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함수나 닦아가고 진모 보면 딱 시험 답안지 쓰려고 하면 문제를 읽으면 뭐예요? 그냥 결론은 알겠는데 이게 안 써지잖아요. 그냥 그걸 처음부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순위부터 계속 이제 한 시간씩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그 강의만 듣고 뭐 문제 해설지 읽어보고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항상 얘기하는 수학 눈으로 풀지 마라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막상 쓰라고 하면은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답안지를 못 쓰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4월 말부터 시작할 때도 보면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100점짜리 중에 막 이제 6점, 7점 맞고 이래요. 그러니까 쟁점을 못 쓰니까. 그래도 앉아가지고 고민해 보라고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나중에 그 문제도 복습할 때 기억도 오래 남고 그다음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가지고는 피상적으로 내가 이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판단을 못 하는데 그걸 시험을 봐봐야 알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열심히 채권자 대입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답이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입권도 제대로 모르고 취소권도 모른다 이거죠. 어설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을 반드시 봐봐야 돼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답안지를 못 내더라도 1시간 동안에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강평 시간쯤에 이제 그때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막 이제 강평만 듣고 집에 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고민해서 답안지 처음 낼 때 물론 뭐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남들은 막 열심히 써서 내는데 나는 뭐 이제 제대로 못 쓰고 그러면 그건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앉아 9시에 오셔가지고 이제 9시부터 1시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가지고 뭐 거짓말을 쓰든 자꾸 써서 내는 그러니까 무조건 답안지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해설만 듣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10점을 맞든 5점을 맞든 계속 이제 써서 내고 고민해보고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쟁점일까 그래야지만 강평도 듣고 복습되고 체화가 돼서 내게 되는 거지 그냥 나중에 해설지만 보고 그럼 다 이해가 되죠. 해설지 보면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아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시험장에 막상 나오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 강평을 듣고 그다음에 강평도 뭐 강평 들으시고 그다음 이제 뭐 점심 먹고 이제 뭐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복습하고 그러면서 복습할 때 실전 답안 가지고 그 판례 문구들 그러니까 처음에 통으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목차를 그대로 다 암기해라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답만 알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강평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암기하고 뭐 잊어버리더라도 어차피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암기를 한번 해놔야 나중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해서 임박했을 때 다 암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암기하고 잊어버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거 하기도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할 시간도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이제 뭐 법적인 문제 풀고 싶다. 근데 어차피 정리된 자료, 정리된 제가 출제하거나 뭐 암기장의 내용을 정리하셔서 그게 다 이해가 되면 그 사례는 그냥 문제만 읽으면 돼요. 문제만 읽으면 이제 이 쟁점이 가서 버릴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 방법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법시험 1차 3번 붙을 때 동안에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기출 문제밖에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기본 내용들을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변신은 어차피 뭐 다 암기장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름만 암기장이지 뭐 제 책도 그렇지만 사실 이름만 암기장이지 거의 뭐 기본서 중에서 뭐 글자 작아지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충실하게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암기장은 민법, 민소상법 다 마찬가지로 거의 기본 강의 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쟁점별로 이제 그 테마, 특히 민소상법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선행도 안 하고 뭐 상법 같은 거는 뭐 이제 뭐 전필 아닌 거 민소도 뭐 민소 완만 전필이고 투는 전필 아닌가 안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암기장 강의할 때도 그 테마는 거의 기본 강의 하듯이 했으니까 그냥 나는 민소 뭐 제대로 뒷부분은 뭐 학교에서 학점도 안 따고 그런 분들도 그냥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면은 기본 강의 하듯이 테마를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된 테마는 시중에 어떤 암기장보다 더 굉장히 충실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 학생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을 확 줄여놓으면 이걸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저희 때는 원래 이제 뭐 그 공부 방법이 지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그때는 이제 따로 보니까 객관식 따로 주관식 따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 기본서 두꺼운 걸 보고 그다음에 막판에 이제 줄인 걸 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사시 없었을 때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변신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보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못 보고 내용을 안 봤는데 줄여놓은 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거의 90%이 원문을 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이렇게 요약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럼 요약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문장이라는 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을 찾아가지고 읽었으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와서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암기장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판례 원문도 실어놓고 그러면 이제 뭐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겠죠. 막 판례 유제가 막 요즘 또 다 기니까. 근데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걸 이게 분량이 적으면 그냥 드립다 암기하면 되지만 분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암기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특히 민사법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민사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민사법 같은 경우는 암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뭐 형법 이제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뭐 저희 때 기준으로 보면 형법 판례를 뭐 법리적으로 막 분석해가지고 막 이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민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는 뭐 그 판례를 뭐 검색할 수 있게 컴퓨터 주면서 시험 봐라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들으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책에 밑줄 찍고 뭐 이건 상관없는데 뭘 자꾸 옮겨 쓰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책에다 자꾸 쓰면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강의 듣다가 뭐 옆에다 이해 용도로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건 상관없는데 뭐 빠진 게 있다고 해서 나는 이 책으로 담궈놔야지 해서 옆에다가 보통 보면 이제 암기장 한 유명한 것도 한 두세 권 갖다 펴놓고 막 옮겨 붙이고 하는데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이제 어떤 책이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문제도 이제 법전형 문제는 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문제들 뭐 이제 그 중에서 보면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변시에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변시 스타일로 좀 변형하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년 동안 다듬고해서 뭐 출제 오류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최근 판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법까지 하면 총 요 회차고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한 뭐 200개 조금 안 되는 쟁점들일 텐데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기예요. 오늘 문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복습하실 때 실전 답안 가지고 꼭 한번 외우시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외우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문제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번 시험 보고 요번 주는 또 1월 1일 휴일이 껴서 그런데 아마 이제 1월 1일 지나고 나서 이제 시간 좀 정해가지고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답안지 좀 보면서 이제 뭐 어떤 거 고쳐라라든가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뭐 수업 끝나고 바로 저도 이제 오후 수업도 있고 해서 계속 있으니까 뭐 수업 끝나고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닐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질문하고 해결하고 그러려고 실강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전제 지식이 잘못돼 있으면 뒤에 얘기가 헷갈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뭐 책을 찾아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여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고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그럼 제가 이런 이런 궁금증은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서 바로 수업 끝나고 어차피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1시간 정도 그다음에 뭐 회차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면은 오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해도 이제 10시 15분부터니까 뭐 12시 전에는 11시 반, 뭐 12시 전에는 끝나니까 자, 그래서 꼭 끝나고 바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뭐 공부 방법이나 뭐든지 하여간 다 그렇게 좀 해결하시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뭐 문제는 이제 시험을 보셨으니까 봤다는 전제하에 문제 다 읽고 이럴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쟁점 위주로 보죠. 자, 오늘 문제에서 이제 오늘 의사표시까지인데 진도가 자, 1문은 이제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때부터 하여간 특 A급 문제로 꼽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설 문제.
그러니까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1월달 시험에서 형법에서 이제 학설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내년도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데 민법은 민사법에서 보면 민법은 뭐 학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학설이 뭐 수없이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용으로 만약에 학설을 정리한다면 수업용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는 민법에서는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가면 뭐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련된 뭐 정지해제라든가 이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의 뭐 절대적 상대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소멸시효 파트에서 또 한번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해제 가면은 뭐 직접과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저기 상속법으로 가면 상속역 청구권의 법적 성질, 그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민법은 뭐 학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그래서 이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는 선택형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사례형에서도 정확하게 학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만 알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보면 이제 1문의 1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0문제가 넘게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저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럼 이제 공통된 사실관계 하나 주고 가지 번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쭉 다 읽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1번에다가 막 열심히 썼는데 그게 2번 문제에다 써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1번 쟁점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2번 문제를 읽으면 1번은 이걸 묻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가지번호로 묶인 문제들은 그냥 통으로 다 읽으신 다음에 쓰는 게 이제 답안 스킬상 이제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이제 갑이 A 재단법인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 생전 처분으로 장학재단 설립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대표자 그리고 사실관계 좀 갖다 써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갑이 사망해가지고 병이 상속인으로서 그래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그 결국은 뭐 저기 재단법인과 제3자의 우열관계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 1번은 이제 이 문제 1번 같은 건 뭐예요? 목차를 암기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각주 1번 판례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주 1번만 보고 사실관계를 나중에 복습 2회독할 때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사례집 보실 때 내가 다음 순환 때 요거는 뭐 문제도 다시 봐야 된다. 아니면 문제 필요 없다. 이건 답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답만 알면 어떻게 내더라도 이 문제 1번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 1번은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자꾸 줄이셔야죠. 그래서 2회독 할 때도 문제 1번을 또 읽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각주 1번 판례만 읽고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각주 1번 판례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실제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기본 재산 출연행에 관해서 소유 명의만을 귀속시키고 실질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 남겨놓는다. 이게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단법인 설립 취지에 어긋나서 관할관청은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설립 과정에서 재단법인 기본 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소유 명의만을 신탁 약정을 했더라도 설립허가, 그러니까 관할관청이 모를 수 있잖아요. 설립허가 등기를 통해 가지고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증여를 원인한 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그러니까 조건이 기재가 안 됐겠죠. 조건이 기재되면 당연히 뭐 허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신이 설립된 재단법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본 재산 상실, 왜냐하면 이제 명의 신탁이 유효하면 해지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재단법인 존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신 약정은 뭐예요?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이거 이제 평상시에 이걸 쭉 읽어야죠. 읽어놓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객관식도 어디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게 저 시험 보기도 벌써 전 얘기니까 그냥 결론만 물었단 말이에요. 객관식에서.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객관식도 굉장히 올해 문제가 객관식이 어려웠던 게 이제 똑같은 기출됐던 판례라도 옛날에는 결론만 물었는데 그 이유를 묻고 이러니까 결론만 외웠던 사람들이 이 판례인지도 모르고 틀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니까 자기가 아는 판례란 말이에요. 아는 판례인데 자기가 외운 건 그냥 결론만 외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압축된 자료만 보면 고생만 하고 시험장에서 틀리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제 사례형으로 답안 쓸 때는 이제 쟁점의 정리 뭐 됐고 판례 올라가서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판례 태도에 뭐예요? 판례는 결론만 쓰는 거죠. 결론.
그러니까 판례 태도에서는 판례는 이렇게 판시했다. 결론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보면 본문에 보세요. 출연자들이 기본 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명신 약정을 했더라도 명신은 재단법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 문제를 보면 갑이 이제 A 재단법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냐? 그럼 판례는 뭐예요?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 결론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의 결론을 판례 태도에 쓰시고, 그다음 항상 우리가 사례 문제는 뭐예요? 사례 문제는 논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때부터 계속 제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항상 저희 때는 채점 기준표라는 게 채점평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 그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채점평이라는 거 쓰시고 이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100% 얘기하는 게 논증을 해야 되는데 논증. 사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령이라는 건 내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네의 의견이 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쭉 판례는 이러니까 판례 따르면 이렇다. 이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논증을 해서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논설문식. 그럼 별게 아니에요. 논설문식 쓰라는 거 뭐예요? 검토를 쓰라는 거죠. 검토. 그래서 검토에서 뭐예요? 논거를 쓰는 거잖아요. 논거.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봤는데 판례 따르면 이렇다. 이건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 물론 이제 설명하는 식의 답안이라도 충실하게 쓰면 합격권에는 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 부분에 논거,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지금 이유를 쭉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판례 결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선택형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판례가 위에서 쭉 이유를 대잖아요. 판례가 이유를 대니까 그 이유를 압축적으로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검토 부분 보세요. 제가 쓴 것처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성비 있게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마지막 줄에 재단법인에게 조건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을 마친 이후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상실되어서 존립 자체 영향을 준다. 그 판례가 써놓은 거잖아요. 그걸 조금만 변형해서 쓰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면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겠지만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논문 쓰는 게 아니니까 출제자들이 얘는 왜 판례 논걸 가지고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느냐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례가 이유를 대잖아요. 그걸 좀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검토 논거에다 쓰시고 아니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제도적 취지를 쓰면 돼요. 제도적 취지. 그래서 상거래 안전, 상법 가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거래 안전 이런 거, 진정한 권리자 보호, 그다음 민소에 가면 맨날 절차 보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면 제도적 취지를 쓰면 돼요. 제도적 취지.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제도적 취지 같은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뭐예요? 이 판례를 취하면 유리한 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유리한 판례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미성년자 보호 취지사항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래 안전, 상대방 보호다. 그럼 거래 안전의 취지사항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이 판례 결론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판례를 취하면 유리한 사람이 있죠. 그럼 뭐예요? 이 명의신탁의 효력이 재단법인에게 안 미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재단법인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재단법인 보호 취지사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이제 논거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동으로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쭉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봤잖아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진짜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제대로 쓰지도 못해가지고 6점, 7점 맞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꾸준히 하면, 물론 그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11월, 12월 이제 사수나 전범위 가면 이제 이 학원 답안지로 40점씩 맞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점수로 학원 시험에서 이제 채점해서 40점씩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붙어요, 거의. 그러니까 채점은 나중에 채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점하시는 분이 그 강사가 준 자료 그대로 이제 FM대로 채점하기 때문에 좀 짜요, 점수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한 40점 정도 맞잖아요. 그럼 실제 가면 합격권에 든다고요. 그 40점이 표준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점수 받아보고 실망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원 점수는 굉장히 짜게 주기 때문에 학원 점수에서 한 40점 정도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70점, 100점인데 70점, 80점 맞으신 분은 그거 보고 베낀 거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자기가 진짜로 이제 시험 봐가지고 제대로 자기 실력을 썼는데 한 40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의 붙어요. 근데 왜냐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점씩 맞아도 시험장에서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 취지를 자꾸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 논거를 쓰고, 이래서 판례가 타당하니까 판례에 따르면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게 가장 가성비 있고 압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 없고 각주 1번 판례만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객관식도 우리는 동시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각주 1번 판례 원본을 그냥 각주 1번 동그라미 쳐놓고 이것만 보고 1번 문제는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답안 뒤에 있는 거니까 뭐 실전 답안 가지고 암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여기는 이제 B 변호사가 붙었죠. B 변호사가. 그 다음에 여기는 C 변호사가 붙었는데 요거는 뭐예요?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로서 A 재단법인과 정관의 법률 관계를 써봐라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가 3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 2가지 또 판례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본 것처럼 근거 제시형 문제로, 그러니까 A 재단법인의 사건 맡은 변호사 입장에 주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C 변호사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건 중요한 학설이죠. 그래서 선택형에도 나왔잖아요. 선택형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 뭐가 다수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다수설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학설에 따를 때 어떻게 가고 B 학설에 따를 때 어떻게 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아도 마찬가지죠. 정지로 갈 때 어떻게 가고 해제로 갈 때 어떻게 가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해제 가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직접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에 따를 때 각각의 조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내용 이런 건 이제 암기장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암기장에 있는 건 이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암기장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페이지 가서 보세요. 자, 이 페이지에 로마자 1번에 B 변호사, 그러니까 B 변호사는 재단법인에게 지금 뭐예요? 등기는 정한테 넘어갔죠. 그러니까 등기는 정한테 넘어갔지만 재단법인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48조를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자 1번에 보면 이제 1번에 갑이 생전 처분으로 출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죠. 갑이 출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재산 가지고 재단법인 만들어가 아니라 그건 유언인데 출연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실수하신 분들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사망했으니까 유언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건 생전 처분이지 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은 내가 죽으면 이 재산 가지고 재단법인 만들어라 이건데 여긴 생전이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분이지 유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서나 뭐 이런 거 100번 읽어봤자 한번 풀어보는 거 멋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봐봐야 된다 이건데, 자, 1번에 갑이 생전 처분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일단 뭐요? B 변호사 입장에서는 48조서를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거를 보시면 이번에 48조는 뭐예요?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에 48조가 들어가니까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 설립 등기만 하면 이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재단법인 보호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48조는 재단법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디귿번에 이제 그 로마자 2번에 나오는 이제 186조서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해야 물건이 재단법인 귀속된다는 견해는 그럼 등기 전에는 재산 없는 재단법이 되니까 본질에 반한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니까 로마자 2번에 2번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데 오른쪽 부분 맨 위에 그 디귿번 이게 이제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이잖아요. 출연행위에 의해서 오른쪽 디귿번에요. 재단법인에게는 권리이전 청구권이라는 채청이 생기니까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이제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일설 즉 로마자 1번의 일설을 다 반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왼쪽 편에 오셔가지고 리을본 보세요. 그래서 왼쪽 편 1번에 그러니까 이제 반박에 대해서 뭐예요? 야,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에서 어떻게 채권적 청구권이 나오냐? 니네 말은 모순이다라고 재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에선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한테 출연재산 청구권이란 채청이 발생한다는 니네 주장은 모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고. 그다음 로마자 2번에 C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186조를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거 기억번에 보면 48조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던 구민법.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은 60년 1월 1일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번역했었죠. 그걸 구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일본 민법 그대로 썼는데 그걸 뭐 구민법 또는 뭐예요? 이제 의용민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용민법 또는 그래서 이제 일본민법은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보면 뭐 그 뭐야 집문서 갖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등기 안 하면. 근데 옛날에는 대항요건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집문서 넘겨주면은 뭐예요?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걸 대항요건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8조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던 구민법상 규정을 부주의 답습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성립요건주의잖아요. 등기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삭제될 조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일설에서 기억번에 보면 187조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뭐예요? 니은번 넣은 거죠. 그러니까 187조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187조의 판결도 형성 판결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A 일설의 기억번에 놓은 거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성적 효력 갖는 규범만이 187조인데 48조는 형성적 효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설 니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48조는 187조 기타 법률 규정이 아니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디귿번은 말씀드렸고, 그럼 리을번에 가셔서 이제 이설에서는 뭐예요? 48조는 결국은 이제 삭제될 조문인데 재단법인한테 채청이라는 청구권이 법률 규정, 즉 48조로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규정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설에서는 뭐 궁극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논거를 근거 제시용으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객관식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냥 한번 보고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 안 하고 문제집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집에서는 또 객관식 문제에서는 또 그 출제 안 된 쟁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집 보세요. 그럼 그 문제 읽고 바로 지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을 줄여야죠. 그러면 이제 암기장에 정리된 요 내용만 계속 보면 뭐 사례형이든 이제 선택형이든 뭐 다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그 뭐 기록형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정을해서 재단법인 변호사가 뭐 이제 재단법인이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일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얘기로 가고. 그래서 이제 학설은 정리가 됐고 아주 중요한 학설 대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판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각주 2번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문제를 계속 읽을 필요가 없이 이제 그 판례, 각주에 있는 판례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래서 각주 2번에 재단법인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다. 법인 성립은 설립 등기시잖아요. 그게 성립 요건이죠. 48조는 상대적 결정 기준에 불과하여 부동산인 경우에도 이제 출연자 법인, 즉 내부 관계에서는 이제 법인 설립 등기 외에 이전 등기는 필요 없지만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니까 부동산 권리일 때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내부 관계, 외부 관계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관계는 등기 없어도 48조에 정한 시기, 외부 관계는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 뭐예요? 정은 외부 관계 아니에요, 외부 관계. 그러니까 정과 관계에서는 재단법이 이전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정게 되는 거죠, 정게. 그 다음에 비교 판례 1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각주 2번에 지금 읽었던 거는 생전 처분인 거고, 그 다음에 유언일 때요. 그 다음에 이 판례 딱 하나밖에 없죠. 유언으로 재단법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비교 판례 1번이요. 제3자 외부 관계에서는 부동산일 때는 설립 등기 외에 이전 등기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해서 등기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판례 딱 하나 있는데 이 판례가 그 3페이지 제가 꺾은 가루를 묶어놓은 게 뭐예요? 선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해석상 좀 다툼이 있죠. 그럼 선의의 제3자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긴 생전 처분이지만 갑이 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제3자한테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이 선의해야지 보호된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악이면은 보호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 판례에서 우연히 정의 선이어서 판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이라고 쓴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판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유언일 때는 그냥 선의의 제3자라고 했다. 그럼 반대 해석상 정의 악이면 이게 재단법인 출연재산 재산이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은 정은 보호받지 못하느냐. 이 판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선의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판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약간의 학설들이 있는데 뭐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두 판례밖에 없잖아요. 두 판례고. 그래서 이제 판례에 따르면 이제 대내 관계, 대외 관계를 나눠서 정과의 관계는 대외 관계니까 이제 재단법인이 이전 등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런 얘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 2번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에서 이제 학설 대립이 이제 48조가 정한 시기에 간다. 아니다. 186조에 정한 시기에 간다. 이게 견해 대립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이제 합의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성립 요건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별도의 성립 요건.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은 이제 그 동사는 인도를 해야죠. 동사는 인도. 그다음 뭐예요?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등기를 필요하죠. 그러니까 186조가 정리되려면 동사는 인도, 부동산 등기. 그다음 뭐예요? 이제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 그래서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은 뭐예요? 배서 등이 필요하잖아요. 배서 또는 교부. 그래서 이럴 때는 합의 시에 바로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별도 성립 요건이 필요한 거냐. 그래서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지명채권은 뭐예요? 지명채권은 이제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에 불과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랑 비교할 게 지명채권은, 그러니까 지명채권이 뭐예요? 채권자 이름 명자잖아요. 채권자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유가증권 어음수표는 뭐예요? 지시증권이잖아요. 지시증권. 그래서 배서로 넘길 수 있는. 근데 지명채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바로 넘어가죠. 주물권 행위잖아요. 통지 승낙은요. 대항 요건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성립 요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견해 대립 없이 다 뭐예요? 48조가 정한 시기에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 대한 뭐 1억짜리 뭐 10억짜리 채권이 있다. 그래서 1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야 내가 죽으면은 이제 이 10억 채권을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해봐라. 또는 생전처분으로 내가 A한테 10억 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거 출연할 테니까 재단법인 설립해봐라. 그럼 뭐예요?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그다음 유언일 때는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재단법인께 된단 말이에요.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통지 승낙, A에 대한 통지, A의 승낙은 대항 요건에 불과하죠. 이건 견해 대립이 없잖아요. 그게 비교 판례 2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교 판례 2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판례도 중요한데 이제 이 판례 보통 책들에 없고 선택형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의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그나마 제일 많이 반복해서, 그러니까 선택형이 나왔던 게 다시 선택형, 뭐 이렇게 이제 크로스 되는 거 말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뭐 선택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은 아까 얘기했죠. 21문제 중에 기존에 지금 내년이 15회잖아요. 그럼 이제 21문제, 내년 1월달 보세요. 그럼 이제 한 20문제 중에 1회부터 14회까지 출제했던 쟁점이 다시 출제되는 문제는 한 두세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대리 나왔는데 또 대리 이렇게 말고, 그래서 특정 쟁점이 나왔는데 그 쟁점이 다시 출제되는 건 보세요. 내년에 매년 보면 끼케야 두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문제 보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학생들 보면 아 기출 문제가 나왔던데 기출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분석해 보면 기존의 사례형에 나왔던 쟁점이 예를 들어 그 판례가 다시 나오는 건 많아야 두 문제, 세 문제예요. 이 정도. 근데 선택형은 그나마 한 3, 40% 겹치거든요. 그나마 이제 선택형 그동안에 나왔던 판례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그 영역별로 선택형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 매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판례 요지가 10줄이면 요 결론을 물었는데 이유를 묻고 이렇게 이제 다른 포인트를 물으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외웠던 사람들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선택형 점수가 확 떨어지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출제 안 된 쟁점들이나 안 된 판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예상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갈수록 기출 문제만 보죠. 갈수록.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상 문제 뭐 이런 거 보기는 벅차니까 기출이라도 제대로 보자는데, 아니 갈수록 안 나오는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집중하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뭐 기출도 양이 많으니까 뭐 최근 5개년만 보면 되지 않느냐. 뭐 보니까 작년 기출 문제 나왔던데 나오기야 나오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맞출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이제 출제 안 된 것들 위주로 이제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출제된 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비교 판례 2번 보세요. 출연자가 이게 이제 그 84년도 옛날 판례라 요지도 좀 약간 좀 틀리거나 이런 부분, 아니 뭐 틀렸다는 게 표현이요. 뭐 법률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출연자가 자기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 그 사단법인 가로 묶으세요. 이게 재단법인 출연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사단법인 이게 쓰셔가지고 이거 판결 뭐 요지 그대로인데, 하여간 출연자가 자기 채권을 그냥 사단법인 건너뛰고 목적재산으로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이잖아요. 근데 앞에 갑자기 뭐 사단법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그건 무시하시고 출연자가 자기 채권을 목적재산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게 바로 귀속이 되죠. 따라서 당사자가 채권 평가액을 설사 0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러니까 채권이 장부상으로 100억 원이면 뭐예요? 채무자가 무자료 부도난 회사면 뭐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액을 0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평가의 여하에 따라 출연 효과가 좌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치가 없을 뿐이잖아요. 따라서 변제 사유로 이미 소멸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일 뿐이지. 그 이제 재단법인에 출연한 채권이 장부상 100억인데 그 회사가 뭐 부도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상속인한테 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출연 재산이죠. 그리고 이건 채권이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항 요건 필요 없으니까 48조에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께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께 아니에요? 상속인께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게 보면 그 오른쪽 각주의 세 번째 줄에 판례 번호 83누 나오잖아요. 83누가 뭐예요? 행정법 판례죠. 행정법. 그러니까 세금 부과했단 말이죠. 상속 재산인 줄 알고 상속세 부과했더니 이게 왜 상속 재산이냐? 이건 재단법인 거야. 이렇게 해서 다툰 거죠. 그래서 왼쪽 편 올라가서 그 판결지 2번.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때 출연 재산은 유언 효력 발생 시 언제예요? 사망 시잖아요. 사망할 때부터 법인 기속되기 때문에 출연 재산은 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의 출연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상속인의 출연 재산 처분 행위를 만약 했다. 그럼 뭐예요? 무권한 자, 무권리자 처분 행위가 되죠. 상속인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유도 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거 길다고 안 읽으면 사례형 주관식 대비할 때 이제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출연자들이 이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제로로 평가했는데 그건 평가가 제로잖아요. 어찌 됐건 그거는 이제 출연 재산이니까 재단법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 각주의 화살표 뒤에 제가 써놨잖아요. 물권, 지시채권, 그 지시는 엄수표고 무기명 채권은 뭐예요? 상품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등과 같은 권리는 등기, 배서, 교부. 그래서 이제 물권은 이제 등기하고, 그다음 지시나 무기명은 배서, 교부로 넘기잖아요. 필요한 별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법인 기속 시기에 견해 대립 있죠. 그러나 지명 채권일 때는 채권 양도의 요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져라 이러면 넘어가죠.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이잖아요. 확정일자부 통지 승낙도 다 대항 요건이죠. 따라서 이때는 견해 대립이 없잖아요. 48조가 정한 시기에 법인에 귀속되죠. 이건 견해 대립 없고. 그래서 비교 판례 2번은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비교 판례 1번과 다른 점이 뭐예요? 비교 판례 2번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선택경도 이제 복습할 때 꼭 찾아가지고 저기 뭐 저 14년도 기출문제 제 기억이 14년도인데 하여간 14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뭐 14년도 자기가 한번 나왔죠. 통으로 한 문제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객관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정리하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일문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문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문제는 없잖아요. 1, 2, 3번 중에서 다 그냥 결론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례집도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사례집도. 그래서 이제 막판에 막 사례집 볼 때 문제 읽는다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1문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문으로 가셔서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상품에서 주식회사가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뭐 민법 문제로는. 그러니까 뭐 민법 문제에서는 거의 100% 이제 비법인 사단.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좀 됐고, 이것도 이제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그럼 이제 비법인 사단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죠. 그래서 관리처분행위. 그래서 관리처분행위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관리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기타 규약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정관기타 규약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정관으로 나오든 규약으로 나오든 명칭만 다르면 똑같잖아요. 정관기타 규약을 따라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죠. 사원총회 결의. 그럼 사원총회 결의를 만약에 안 거치면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그래서 무효고, 그 다음 뭐예요? 판례가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게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계약. 그래서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라는 276조를 강행 규정으로 보는 거죠. 강행 규정 위반하면 표현 대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인도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봐줄 뿐이니까 유권 대리가 강행 규정 위반하면 또 무효니까 표현 대리로서 뭐 하자가 치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관리처분행위는 정관기타 규약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안 거치면 무효고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 행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채무부담 행위일 때는 정관기타 규약을 위반했더라도 뭐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채무부담 행위는 다만 정관 위반은 뭐예요? 이 정관이 뭐가 돼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이죠. 그래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법인일 때는 41조 60조로 가는데 비법인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로 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대해서 비법인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41조 60조가 적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대표권 내부적 제한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이것도 뭐예요? 계약이 무효가 되죠. 계약 무효.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이때는 거래 상대방은 불법 손배, 부당이득 이렇게 법정 채권 관계로 가죠. 이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법도 다 이제 압축적으로 모아놓으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되던 쟁점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C가 이제 사실관계는 뭐 보셨으니까 B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A 종중이 보증계약을 체결해 준 거잖아요. 보증계약. 이거 써야죠. 그럼 이제 관리처분행위는 이렇게 가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렇게 가고 그럼 이제 이 행위가 관리처분행위냐 채무부담행위냐 이걸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답안제는 관리처분행위가 뭔데 이거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걸 안 해오니까 근데 또 답은 알잖아요.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리처분행위다 이렇게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논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들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행위 개념을 쓰고 이거는 관리처분행위다 또는 뭐 단순한 채무부담이다. 따라서 뭐 어쩌고 써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하니까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 아니까 이거는 그냥 관리처분행위다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거가 빠진 거잖아요. 논거가. 그건 설명하는 답안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한 답안이라도 충실하게 쓰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엔 되지만 이제 그런 기준을 쓰시고 사안을 포섭해야죠. 그럼 관리처분행위가 뭐고 채무부담행위가 뭐고 대표적으로 채무부담행위 대표적인 판례가 있잖아요. 설계용역계약 체결행위 이런 금전채무 보증행위 이런 것들은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이제 채무부담행위 개념 쓰고 판례도 뭐 설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채무부담행위로 봤다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이제 비법인 사단의 관리처분행위냐 채무부담행위냐의 일부분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사실관계를 조금 좀 제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갑이 그 문제 2번과 관련해서 총 4억 원에 팔았는데 계약금 중도금은 자기 개인적으로 받고 잔대금은 비법인 사단 명의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이제 웬만한 건 다 풀리죠. 그래서 이제 그 4페이지 오른쪽에 가셔서 자 단체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걸 사례집 보면서 외우시라는 게 이거예요. 단체가 나오면 단체는 뭐예요? 일단 이제 법인일 거고 법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있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있을 거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 그럼 법인과 비법인은 뭐가 나눠요? 설립등기가 나누죠. 설립등기. 그러니까 뭐 법인일 때는 특히 뭐 얘가 법인이다 이런 얘기 별로 쓸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비법인 사단과 조합을 나눌 때 이거는 뭐 민법, 민소법 다 나오잖아요. 뭐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한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조직, 규약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어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자꾸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 답안지는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출제자가 낸 쟁점에 기존 판례가 뭐고 뭐 이론이 뭐고 이런 거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뭐 시나 소설을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자꾸 외워서 그 단어들을 판례가 쓰는 단어 자체를 자꾸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외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가 말을 만들잖아요. 말을 만드니까 시간 걸리고 답안지 보면은 채점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데 용어를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듯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용어를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나왔다 그럼 단체성의 강약 이런 거 써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A는 민법상 조합인데 이런 말 나오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 단체의 법적 성질. 그래서 로마자 1번의 제목에 A 종중의 법적 성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차를 자꾸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나오면 아니면은 A 종중이 답이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답을 쓰시든가. 그래서 A 종중이 비법인 사단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단체의 법적 성질을 시험 문제에 주어지지 않으면 단체의 법적 성질을 첫 번째 쟁점으로 쓴다. 이런 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례집 볼 때.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어디나 다 있죠. 그래서 종중의 법적 성질 쓰고 비법인 사단이다. 그럼 비법인 사단은 일반적 법률 관계에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유추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러면 로마자 2번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다 법인도 마찬가지고 저 주식회사 상법에 가면 주식회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자 2번 1번 권리 능력 동감 쳐보세요. 그래서 권리 능력, 그다음 이제 자연인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 검토하지만 뭐 법인은 뭐 행위 능력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올 거냐. 그래서 누가 대표자냐 이게 문제가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중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럼 종중은 뭐 보증해주는 게 전문적인 목적을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인지, 즉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인지 이걸 검토한다 이거예요. 그 민법에 34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것들은 다 책들에 있잖아요. 이런 거 빠진 암기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뭐예요? 저기 암기장이나 이런 데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상법책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 4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마지막 두 줄에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지의 행위도 객관적 성질의 추상적이지 주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통과를 시켜야 돼요. 권리 능력은 나중에 상법에서 보시겠지만 여기서 배척시켜서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다 통과를 시키고 사실 실무에서는 뭐 다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회사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회사 이름을 보면 뭐 하는 회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관 열어보면 뭐 희한한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가 뭐 정관으로 권리 능력 제한된다? 그 정관 규정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례 나오면 하여간 무조건 권리 능력은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통과를 시켜야 돼요. 여기서 권리 능력 바뀌다 무효로 만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권리능력 범위 내다. 그러니까 이제 5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답안지 쓸 때 애매하잖아요. 그럼 뭐 사례집에서 그 논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힌트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종중이 뭐 보증서 주는 게 이제 종중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종중이. 근데 종중이 뭐 운영하다 보면 이런 건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뭐 보증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결 부분에 보면 하도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럼 종중도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적 범위 내라고 다 그냥 포섭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억지로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거는 실제 시험에서 빼먹었더라도 크게 치명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모를 때야 뭐 빼먹을 수 있지만 배웠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봐두시고 그래서 일단 권리 능력. 그래서 법인에 보면 그 암기장에 법인에서 요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그 법인으로서 암기장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권리력 범위인지 그런 거 가지고 복습하실 때 좀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관리처분행인지 채무부담행인지 그래서 그걸 쓰는 거죠. 자, 문제점을 보면 비법인 사단은 총유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276조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행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276조를 강행규정 취지로 본다 이거예요. 따라서 관리처분행위냐? 그럼 개념 써야 되잖아요. 항상 개념 쓰고 판례 쓰고 논거 쓰고. 자, 이번에 관리처분이란 자체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나 범죄적 사회적 처분 행위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워서 이제 말을 못하면 이제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면서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CBT니까 뭐 글씨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중얼중얼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계량 행위가 관리 행위겠죠. 그다음 범죄적 사회적 처분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이 유명한 판례잖아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는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판례가 빠져 있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답안지 쓸 때는 밀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득점 답안이 뭐 남들이 못 쓰는 걸 뭐 찾아 쓰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강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뭐 고득점 답안을 많이 봤잖아요. 그 뭐 수석 답안도 보고 그랬는데 거의 뭐 보고 베끼는 사람보다 더 잘 써요. 그 문장 자체를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찾고 그대로 거의 원문에 가깝게 쓰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검토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면은 이제 뭐 거래 안전 제도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276조 위반은 아니잖아요. 관리처분행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대표권 제한인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로마자 4번에 1번 규약에 규정된 결의 요건이 대표권을 제한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대표권 제한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위반에 따라서 악유과시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워두지 않으면 그 로마자 4번의 1번 그 쟁점을 빼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례는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죠. 해설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건 주관식은 안 쓰면 뭐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런 목차를 지금부터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그걸 사례집 보면서 일순환 때부터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 자체만 보다가 이제 나중에 시험 뭐 진모 때쯤 보통 이제 학원들에서 시험 보는데 안 써지죠. 그리고 다 쟁점 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4월 말부터 해가지고 1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3순환 8월 모의고사 끝나고 보통 학원들이 진모하니까 그때 남들은 뭐예요? 4월 말에 시작했던 걸 자기가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남들은 막 20점, 30점씩 맞는데 자기 혼자 6점, 7점 맞고 있으니까 못 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작했으니까 지금 그 실전처럼 자꾸 써보시고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권 제한인지 여부? 결국 대표권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안 거치면 못하니까. 그래서 그 대표권 제한이 두 가지 형태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아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절차를 거쳐라. 그게 이제 상법으로 가면 뭐가 돼요? 전단적 대표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회나 주총결을 거쳐라. 근데 안 거쳤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은 나중에 상법에서 또 보시겠지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절대 금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뭐 대출 받지 마라. 어음 발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절차를 거쳐라. 이제 절차 준수. 그래서 상법에 가면 뭐 이사회결의 거쳐라, 주총결의 거쳐라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종중 총회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민법에서는 둘 다 그냥 대표권 제한으로 묶어가지고 무권 대표로 가는데 상법에서만은 요걸 빼가지고 뭐라고 해요? 전단적 대표라고 따로 보잖아요. 상법에서는. 그러니까 전단적 대표도 뭐예요? 무권 대표 일종이죠. 무권 대표. 예, 그런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건 상법에서 또 체계 잡을 거니까. 그럼 이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요? 이제 법인일 때는 41조 60조인데 그럼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근데 비법인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41조 60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번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무효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로 가고. 그래서 뭐가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 채권 관계인 이제 뭐요?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불법행위는 뭐예요? 35조 유추로 가는 거죠. 그 불법행위는 이제 행위자가 대표자면 35조 유추로 가고 대표자가 아닐 때는 다 사용자 책임으로 가잖아요. 그다음 부당이득이야 뭐 저기 741조, 748조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가셔가지고. 로마자 2번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자가 있죠. 그러니까 35조 유추잖아요. 35조는 법인 얘기니까. 그래서 35조 유추된다고 써주고, 요거는 뭐 이제 35조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대표기관의 행위고 직무 관련성 외형이로. 그 다음에 행위자는 750조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요건 좀 어렵게 내가지고 행위가 두 개잖아요.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내 거다라고 판 거죠. 종중건데 내가 대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2억 원은 법인한테 묻지 못하고 뒤에 2억 원은 이제 종중한테 묻지 못하고 뒤에 2억 원은 종중 거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만 다퉈야죠. 그럼 이제 외형 이론이 주로 문제가 돼서 뭐 직무 관련성 외형 이론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밑줄 친문 내려가서 외형상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은 다 되는 거고. 그다음 뭐 악의중과실은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 소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사실관계 포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렸던 분들은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아 이렇게 행위가 두 개로 쪼개지는구나.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뭐 저기 암기장이나 이런데 뭐 메모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이 오래 날 수 있으니까 4억 원 중 2억 원은 자기 거라고 판 거잖아요. 그래서 소결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 행위, 그 앞에 받았던 2억 원은 갑이 종중 대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한테 물어야죠, 갑한테. 그러나 니은 행위는 내가 종중 대표니까 종중 명의로 한 다음에 넘겨줄게라고 했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두 번째 줄 A 종중은 니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어른 갑의 기억 행위를 통해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은 이제 A 종중한테는 묻지 못하죠. 그건 이제 갑이 내 거라고 받은 거니까. 근데 니은은 종중한테 물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부당이득도, 그러니까 항상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 불법행위 부당이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 이제 일단 종중은 판결을 통해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종중이 판결을 통해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상대방은. 그 다음에 이제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갑이 개인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중한테는 청구 못 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잔대금 2억 원만 청구할 수 있는데 한편 마지막 문단에 단체 인식, 이것도 한번 쟁점이 돼서 변시 출제가 됐죠. 그건 암기장에 제가 단체 인식으로 따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야 그 사람을 가지고 선이야기를 판단하는데 단체는 누굴 기준으로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 대표자가 알았으면 법인이 한 거죠. 근데 그 예외적인 판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암기장에 정리돼 있으니까 그것도 뭐 중요한 쟁점이고 이미 뭐 사례 쟁점이 됐지만 또 나올 수 있죠. 이런 얘기로. 그럼 갑이 악이니까 748조 2항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관리처분행위하고 채무부담행위를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뭐 어느 암기장이든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 책에도 정리돼 있으니까 복습할 때 그거 정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비법인 사단의 이런 문제들은 사례집에서 나오면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똑같은 쟁점에 막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보고 다 헷갈리고 뭐 정리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렇게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들 보면 그냥 통으로 저 대표자에 대해서 아니 저 종종 비법인 사단에게 전체를 묻는 건데 제가 그걸 쪼갰잖아요, 행위를. 그래서 두 가지 쪼개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문이 또 각조 13번을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문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다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나마 문제를 보고 목차를 좀 암기해야 되는 건 오늘은 이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문 같은 거 전체 목차를 자꾸 이제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문 같은 경우는 목차 같은 거 누락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목차를 좀 기억하시고 1문하고 3문은 뭐 문제를 다시 볼 필요 없죠. 이건 뭐 문제 그대로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적 해석의 문제인데 그 각조 13번 보세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사자 표시를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잘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조 13번에 보시면 이게 그 밑에 관련 판례로서 중요했는데 이게 그 관련 판례가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최초로 이제 판시가 된 판례죠. 그래서 중요했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18년도에 같은 취지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최근 판례가 중요한 게 그 판례뿐만 아니라 이 인접한 판례들을 출제자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신 판례에서 뭐가 쟁점이 됐다. 그럼 이제 출제자들이 최신 판례를 뭐 당연히 볼 텐데 그럼 이거와 관련된 뭐 다른 판례들, 기존에 있었던 판례가 출제가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문제를 맞추는 게 뭐 제가 점쟁이라서 맞추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 이 판례가 이제 이거랑 관련되니까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거 문제로 만들면 뭐 재수 좋게 붙고 적중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 나왔으니까 뭐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주 13번에 보면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 문구에만 얽매서는 안 되고 진정한 의사가 묵어쓰는 탐구. 그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자연적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탐구해야 되고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문헌이 출발점이지만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 합치. 그게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성립한 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목적물로 삼았는데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했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의사합치 있는 물건의 계약의 성립이잖아요. 자연적 해석에 따라. 이란 법률. 거기까지 끊고 요게 이제 뭐예요? 기존 관련 판례하고 똑같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는 이제 관련 판례 읽고 이제 이 판례는 이러한 법리는부터 읽으면 되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위에 관해서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김영란이 서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이게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들을 보시면 판결료지 1번에 뭐 일반 법리를 설치하고 판결료지 2번에 그 사실관계 적용하잖아요. 그 판결 2번에 뭐 등등 해갖고 무슨 사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객관식에서도 그냥 일반 법리만 물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그 사실관계를 압축해서 지문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관식도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 판례들도 적중하는 판례들도 사실관계를 판례 그대로 내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알아두셔야 출제자들이 조금 변형하더라도 이 판례 변형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변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또 헷갈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요. 이것도 뭐 유력하지요. 나올 때까지는 하여간 중요한 예상 문제예요. 그래서 판결지 2번은 뭐 사실관계 그대로니까 이제 연대보증인하고 근지권 설정자 지위를 바꿔서 기재를 했죠. 그렇다고 당사자 지위가 바뀌느냐? 그걸 주장한 거잖아요. 당사들은. 근데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런 사실관계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또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즘은 객관식도 이런 사실관계를 압축해서 지문으로 내시니까 그걸 맞추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관련 판례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93년도 그래서 갑토지로 뭐 성립되느냐 그 판례인데, 그 사실관계도 중요한데 그 만기장에 사례도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문제에서는 1문하고 3문은 뭐 다시 문제를 읽고 이럴 필요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 2문만 그나마 이제 목차 암기를 좀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법리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할 테니까 그 문제를 꼭 아까 얘기한 대로 9시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 문제도 안 읽고 오시면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습하실 때 이제 요 한 장짜리 실전 답안, 그건 제가 이제 줄여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쓰기도 벅차죠, 사실. 이것도 뭐 1시간에 쓰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베껴도 뭐 1시간 쓰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그러니까 실전 답안하고 목차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답안은 뭐 쟁점의 정의도 쓰고 있는데, 아니죠. 앞에 그 상세 답안은. 근데 이제 실전 답안은 이제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요 정도 패턴으로 쓰시면 충분한, 뭐 이것도 차고 넘치죠. 다 못 쓰니까. 그래서 이거 이만큼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써라가 아니라 이게 최대한이니까 요 정도 쓸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지. 뭐 이렇게 다 못 쓴다고 해서 시험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여기 있는 내용 다 쓰기도 벅차죠. 실전 답안도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